야, 2년 묶어봐. 말 강하니까 주먹맛 좋겠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 최정예 해병대를 이끄는 투스타 장군의 영린을 건드리는 스위치가 될 줄은 그들 자신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해병대 사단장의 딸을 지옥 끝까지 몰아붙인 선임들의 인생이 어떻게 소리 없이 삭제되는지에 대한 처절하고 통쾌한 심판의 기록입니다. 2023년 봄 계룡대 대연병장. 갓 임관하여 빛나는 다이아몬드 계급장을 어깨에 단 신임 장교들 사이로 유독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하는 한 소위가 있었다. 강지호. 며칠 전까지 ROTC 후보생이었던 그녀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 소위로 다시 태어났다. 연병장 너머로 그녀를 지켜보는 가족들 무리 속에는 딸의 어깨보다 더 굳건하고 넓은 어깨를 가진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장 소장 강민준. 서해 5도를 책임지는 최전방 지휘관이자 그녀의 아버지였다. 임관식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짧은 만남이 허락되었을 때 강민준 소장은 인파를 벗어나 딸과 단둘이 마주섰다. 그는 품 안에서 정성스럽게 포장된 작은 선물을 꺼냈다. 투박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짙은 갈색의 가죽 수첩이었다. 지우야. 예, 아버지. 이것을 내게 준다. 아비가 해병대 소위로 임관하던 날 너의 할아버지께 받은 것이다. 그리고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며 내 생각과 다짐을 채워 넣었다. 이제 내가 채울 차례다. 수첩 표지에는 금박으로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라는 군인의 본분과 함께 나의 자랑, 나의 딸 지유에게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각인되어 있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억하거라. 군대는 계급 사회지만 존경은 계급에서 나오지 않는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특히 너는 육군으로 나는 해병으로 길이 다르니 더더욱 내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해야 한다. 아비의 이름이 내게 힘이 되기보다는 짐이 될 수도 있음을 항상 명심하거라. 하지만 그 짐을 이겨냈을 때 너는 비로소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것이다. 아버지의 말은 언제나처럼 무거웠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신뢰와 사랑의 지유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수첩을 받아들고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딸임이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강지우는 자신의 첫 자대인 제5보 병사단 열쇠 부대에 도착했다. 최전방 GOP 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난하고 긴장이 높은 곳 중 하나였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철책선의 찬 바람과 낡았지만 굳건한 병영시설은 그녀가 이제껏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임을 실감케 했다. 그녀가 배속된 3중대는 여군 비율이 높았다. 중대 내 여군 간부들의 수장격인 인물은 일소대장 황보라 중이었다. 육사 출신이라는 강한 자부심과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친 그녀는 첫 만남부터 ROTC 출신인 강지우를 탐탁지 않은 눈으로 훑었다. 신임 소대장, ROTC라고 했나? 편한 길 놔두고 왜 사서 고생하러 이런 데로 왔는지 모르겠군. 그녀의 옆에는 땅딸막한 체구의 노련한 눈빛을 한 부소대장 조미영 하사와 황보라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를 준비가 된 듯한 이소대장 오유진 중위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강지우는 그들 사이에 흐르는 미묘하고 배타적인 기류를 애써 외면하며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다. 스스로의 행동으로 증명하라. 초반 며칠은 평온했다. 강지우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맡은 바 임무를 익히기 위해 밤늦게까지 전술교범을 파고들었다. 소대원들에게 먼저 다가가 이름을 외우고 그들의 고충을 들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노력은 견고하게 구축된 그들만의 왕국에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균열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시기였다. 황보라 중위는 중요한 보고서 양식을 깜빡했다며 알려주지 않아 강지우가 중대장에게 질책을 받게 만들었고 순찰 구역에 대한 중요 지침을 일부러 누락하여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뻔하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강지우가 고개를 숙일 때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비웃음 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괴롭힘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후 중대 전술토의실에서 열린 작전 회의 시간이었다. 중대장 박시준 대위의 주관하에 각 소대장들이 책임 구역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지우의 차례가 되자 그녀는 밤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또박또박 보고를 시작했다. 그때 황보라 중위가 팔짱을 낀 채 말을 끊었다. 잠깐. 강소희,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14번 초소와 15번 초소 사이의 관측 사각지대가 20m라고. 내가 알기론 15m가 채 안 되는데. 확인하고 보고하는 건가? 예, 중위님. 제가 어젯밤 직접 순찰하며 확인한 결과 최근 지형 변화로 인해 기존 데이터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20m가 맞습니다. 강지우의 확신에 찬 대답에 황보라의 눈썹이 꿈틀했다. 감히 자신의 지적에 토를 단다는 사실에 심기가 뒤틀린 것이다. 직접 확인? 소희가 뭘 안다고. 여기가 학교 운동장인 줄 아나? 내까짓게 뭘 확인해. 기존 데이터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하지만 중위님, 정확한 정보는 작전의 기본. 지금 날 가르치는 건가? 황보라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둘을 지켜봤지만 육사 선배인 황보라의 기세에 눌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강지우는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녀의 의견은 묵살되었고 보고서는 기존의 낡은 데이터대로 작성되었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군대. 진실보다 짬밥과 서열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깊은 회의감이 밀려왔다. 괴롭힘의 전선은 식당으로 생활관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강지우가 식판을 들고 테이블에 앉으면 황보라와 오유진, 조미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주변의 다른 부사관과 병사들은 그들의 눈치를 보며 강지우의 주변을 피했다. 그녀는 거대한 식당 안에서 투명인간이 되었다. 들었어? 강소희 아빠 해병대 투스타래. 어쩐지 존나 곱게 자란 티가 나더라니. 아빠가 별 달았다고 자기도 별 단 줄 아나 봐. 쟤는 군대가 아니라 걸스카우트에 온 거야. 해병대는 빤스도 각 잡고 개나? 육군은 그냥 대충 갠다 아가씨야.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강지우에게 들리도록 설계된 소음이었다. 강지우는 밥을 입으로 넘기는지 코로 넘기는지 모를 정도로 쏟아지는 모욕을 묵묵히 삼켜내야 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자신의 소대원들마저 그녀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황보라 일당은 교묘하게 소문을 퍼뜨렸다. 강소희는 백으로 들어와서 곧 편한 대로 옮겨갈 거다. 무능해서 소대원들만 개고생시킨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었다. 소대원들은 점차 그녀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의심했고 그녀와의 소통을 꺼리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결정적인 사건은 부임 한 달째 되던 날 터졌다. 그날은 대대 전체 불시 전투장비 지휘검열이 예정된 날이었다. 모든 중대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장비와 물자를 점검하며 검열에 대비했다. 강지우 역시 소대원들을 이끌고 통신 장비와 화기들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검열이 시작되기 직전 조미영 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강지우에게 달려왔다. 강소희, 큰일 났어. 내 소대 K2 소총 한정에서 공의가 없어졌어. 검열관 오기 전에 빨리 찾아봐. 총기의 핵심 부품이 사라졌다는 말에 강지우는 머리가 하얘졌다. 총기 부품 분실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지휘관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는 중대 사고였다. 네. 분명히 아까까지 확인했는데. 뭘 뭉구적거려. 빨리 안 찾아. 강지우는 소대원들과 함께 미친 듯이 총기 보관함과 생활관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인은 보이지 않았다. 소대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원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지우의 심장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바로 그때 대대장과 검열관들이 삼중대 막사로 들어섰다. 그리고 황보라 중위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검열관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충성. 검열관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소대에서 총기 부품을 분실한 것 같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지우에게로 쏠렸다.
대대장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강지우 소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죄송합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 정신 나갔나? 당장 전 중대원 동원해서 막사 전체 폐쇄하고 수색해.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못 나가. 그 순간 검열관 옆에 서 있던 조미영 하사가 마치 무언가 발견한 것처럼 소리쳤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조미영 하사가 가리킨 곳은 강지우의 개인 관물대 아래쪽 구석이었다. 그곳에 문제의 공이가 먼지 속에 파묻힌 채 놓여 있었다. 너무나도 자기적이고 어설픈 위치였다. 하지만 분노에 찬 대대장과 검열관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다. 강소위,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개인 관물대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총기 부품을 굴리고 다녀. 군기가 빠져도 보통 빠진 게 아니구만.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조미영 하사가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던 표정,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태연하게 공의를 발견하는 모습,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관리 소홀과 기강 해이라는 죄목으로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중대원 전체가 보는 앞에서 대대장에게 모욕적인 질책을 들어야 했고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첫 달 만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황보라 중위의 입가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미소를 강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강지우는 잠들 수 없었다. 억울함과 분노, 무력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스스로의 힘으로 증명하라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증명한 것은 자신의 무능함 뿐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군인이 된 것을 후회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순찰 근무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막사로 복귀하는데 황보라 중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소위, 나 좀 보지. 황보라가 이끈 곳은 부대 구석에 위치한 낡은 창고형 체력단련실이었다.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그곳은 그들만의 군기 교육 장소로 악용되곤 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안에는 오유진 중위와 조미영 하사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징계위에 회부된다며? 기분이 어때? 꼴 좋네. 조미영 하사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불길한 예감에 강지우는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서 황보라가 철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쿵 하는 쇳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오늘 아주 뿌리를 뽑아주지. 내 그 건방진 정신머리 말이야. 황보라는 한쪽에 놓여있던 낡고해진 샌드백을 턱으로 가리켰다. 저기 가서 서. 싫습니다. 강지우는 처음으로 반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조미영 하사의 거친 소나기였다. 그녀는 강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 샌드백 앞으로 내동댕이 쳤다. 야, 인연 묶어봐. 말 강하니까 주먹 맛 좋겠네. 황보라의 잔혹한 말과 함께 조미영 하사가 두꺼운 로프로 강지우의 몸을 샌드백에 단단히 묶기 시작했다. 팔과 다리가 결박되고 몸이 샌드백에 완전히 고정되자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 놓으십시오. 시끄러워. 황보라가 글러브를 낀 손으로 강지우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다. 지금부터 내 죄목을 알려주지. 첫 번째, 감히 상급자에게 말대꾸하고 눈 똑바로 쳐다본 죄.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황보라의 주먹이 강지우의 복부를 강타했다. 숨이 턱 막히는 고통에 신음조차 터져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애비백 믿고 육군 와서 우리 물 흐린 죄. 이번에는 옆구리였다. 갈비뼈가 부서지는 듯한 충격에 눈앞이 아찔해졌다. 오유진 중위는 그 광경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중위님 멋있습니다. 표정 한 번만 더. 조미영 하사까지 가세했다. 그녀는 글러브도 끼지 않은 맨주먹으로 강지우의 허벅지와 어깨를 무자비하게 내리쳤다. 그것은 훈련도 군기 교육도 아니었다. 그저 한 인간을 향한 일방적인 폭력이자 증오의 분출이었다. 고통 속에서 강지우의 의식이 희미해질 때쯤 황보라가 그녀의 전투복 상의 주머니를 뒤졌다. 손에 잡힌 것은 아버지의 낡은 가죽 수첩이었다.
어머, 이게 뭐야? 해병대 사단장 아빠의 비밀노트. 황보라는 수첩을 빼앗아 들고는 비열하게 웃으며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가 직접 써내려간 글귀들을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리더는 부하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하, 웃기시네. 가장 힘든 곳에 가장 먼저 가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들은 아버지의 신념과 사랑이 담긴 문장들을 조롱하고 짓밟았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읽은 황보라는 강지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녀가 보는 앞에서 수첩을 갈갈이 찢어버렸다. 안 돼! 안 돼! 강지우가 절규했다. 몸의 고통보다 더한 영혼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아픔이 몰려왔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먼지 쌓인 체력 단련실 바닥으로 흩날렸다. 그녀의 자존심, 군인으로서의 긍지,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함께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황보라는 찢어진 수첩 조각들을 군홧발로 지시겨 구석에 처박아 버렸다. 오늘 일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짓거리면 그땐 이걸로 안 끝나. 내 아버지가 해병대 사단장이 아니라 대통령 하랩이라도 소용없어. 여긴 육군이고 내 구역이니까. 알았어? 그들은 의식을 잃어가는 강지우를 그대로 샌드백에 묶어둔 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체력 단련실을 나섰다. 텅 빈 창고 안 차가운 어둠 속에서 강지우는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었다. 차가운 강철 냄새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강지우는 샌드백에 묶인 채 얼마나 기절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온몸의 감각은 둔탁한 통증으로 마비되었고 조금만 움직여도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다. 여기서 죽으면 나는 그저 사고로 위장될 뿐이다. 그녀는 로프가 묶인 손목을 비틀기 시작했다. 거친 로프에 살같이 쓸려 피가 배어나왔지만 고통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몇십 분에 걸친 사투 끝에 마침내 손목을 묶은 매듭 하나가 간신히 헐거워졌다.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손을 빼낸 그녀는 비틀거리며 나머지 매듭을 풀었다. 쿵! 샌드백에서 풀려난 몸이 그대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웅크리고 있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서러움과 분노, 억울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만족감을 줄 수 없었다. 한참을 울던 그녀의 눈에 구석에 처박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들어왔다. 아버지의 수첩. 그녀의 영혼과도 같았던 그것. 강지우는 부서진 몸을 일으켜 한 걸음 한 걸음 기어가듯 종이 조각들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는 마치 성물을 수습하듯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았다. 먼지와 군화 자국으로 더러워진 아버지의 글씨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나의 자랑, 나의 딸 지우에게. 그 문장은 갈갈이 찢겨 있었지만 그녀의 망막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새겨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절대로 이대로 끝나게 두지 않을 거야. 잿더미처럼 타버린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복수심과는 다른 자신의 짓밟힌 명예를 되찾고 군인으로서 다시 일어서겠다는 처절한 의지였다. 그녀는 수첩 조각들을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쑤셔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상처 입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며칠 동안 강지우는 유령처럼 지냈다. 선임들의 눈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온몸의 멍은 전투복으로 가릴 수 있었지만 영혼에 새겨진 상처는 숨길 수 없었다. 황보라 일당은 그녀의 침묵을 완전한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이제 대놓고 그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그녀가 맡았던 중요 업무들을 하나씩 빼앗아 오유진 중위에게 넘겼다. 그들은 승리를 자축하며 강지우라는 존재가 곧 이 부대에서 스스로 지워질 것이라 확신했다. 그 주 주말 아버지와의 정기 통화 시간이 다가왔다. 강지우는 수화기를 들기 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목소리가 떨려서는 안 됐다. 동정이나 연민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됐다.
이것은 고자질이 아니라 군인 대 군인으로 보내는 보이지 않는 신호여야만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수십 번이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가장 완벽하고 가장 의심스럽지 않으며 그러나 가장 날카로운 신호를. 뚜루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우냐? 그래, 훈련은 할만하고, 밥은 잘 먹고, 선임들이랑은 잘 지내고, 네, 아빠. 잘 지내고 있습니다. GOP 생활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군인다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통화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안부로 시작되었다. 날씨 이야기, 훈련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강지우는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챌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했다. 마침내 그녀가 준비한 그 질문을 던질 시간이 왔다. 아빠, 얼마 전에 우리 부대에서 합동훈련 포스터를 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육해공군 합동성이야 늘 강조되는 거니까. 네. 거기 포스터에 전군이 하나 되어 조국을 수호한다고 적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질문 자체는 지극히 평범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 안에 미세한 떨림과 회의적인 뉘앙스를 심었다. 전화기 너머 강민준 소장의 목소리에 스치듯 변화가 일었다. 그럼 당연하지. 그게 우리 군의 존재 이유다. 왜 그런 걸 묻지? 아닙니다. 그냥 최근에 저희 중대장님께서 군대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곳이라고 강조하셔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중대장 박대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진실을 향한 열쇠였다. 각자의 위치, 자기 역할. 이 단어들은 군 조직 내의 단절과 불통, 보이지 않는 벽을 암시하는 은유였다. 그리고 강지우는 마지막 바늘을 던졌다.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화기 너머 강민준 소장의 숨소리가 순간 멈췄다. 1초 남짓의 짧은 침묵.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강지우는 아버지가 자신의 신호를 정확히 수신했음을 직감했다. 수십 년간 전장을 지휘해온 베테랑 지휘관인 아버지는 딸의 목소리에 담긴 미세한 균열과 문장 속에 숨겨진 조난 신호를 절대 놓칠 리 없었다. 지우야, 무슨 일 있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닙니다, 아빠. 그냥 훈련 중에 괜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곧 점호 시간이라 이만 끊어야겠습니다. 충성. 강지우는 아버지가 더 질문하기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참고 있던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경기도 김포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사단장실. 수화기를 내려놓은 강민준 소장의 얼굴은 분노로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서해 최전선을 지키는 맹장의 살기마저 느껴졌다. 그는 딸의 마지막 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한마디가 심장에 박힌 파편처럼 계속해서 자신을 찔러대는 것을 느꼈다. 자부심. 그것은 군인의 존재 이유이자 전부였다.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딸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절규로 들렸다. 그는 즉시 부관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육군본부 감찰실 박성준 준장에게 연락 넣어. 개인적인 용무라고 하고 내 개인 보안폰으로 연결하라고 해.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성준 준장은 강민준 소장의 육사 3연기 동기이자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전우였다. 타군에 있었지만 서로의 군 생활 내내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버팀목이 되어준 사이였다. 잠시 후 책상 위에 붉은색 보안 전화가 울렸다. 나 강민준이다. 잘 지내나? 민준이냐? 이 시간에 웬일이야? 자네 목소리가 왜 그래? 성준아. 부탁 하나 하자. 자네 권한으로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알아봐 줄 일이 있다. 강민준 소장은 조금 전 딸과의 통화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합동훈련 포스터 이야기, 중대장이 했다는 거짓말, 그리고 마지막에 던진 딸의 질문까지. 그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불길한 뉘앙스와 자신의 직감을 동기에게 전달했다.
민준아, 자네 딸이 있는 부대가 5사단 GOP라고 했나? 박성준 준장의 목소리 역시 심각하게 가라앉았다. 군 감찰 업무의 베테랑인 그는 이 일이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님을 즉각 깨달았다. 그래. 내 딸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자네도 잘 알지 않나? 절대 나약한 소리를 할 아이가 아니야. 무언가 군인의 명예를 송두리째 짓밟는 일이 벌어진 게 틀림없어. 알았다. 무슨 말인지. 걱정 마라. 내가 직접 챙기지. 아니, 조용하지만 철저하게 알아봐. 뼈를 깎고 살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의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짓밟은 것들이 있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만약 육군에서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땐 내가 직접 그곳으로 갈 생각이다. 그것은 친구에게 하는 부탁을 넘어선 분노한 아버지가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다. 해병대 현역 사단장이 타군 부대에 직접 개입하는 초유의 사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박성준 준장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알았다. 즉시 비공개 특별감찰팀을 꾸려서 내려보내겠다. 진행 상황은 자네에게 직보하도록 하지. 그리고 자네는 절대 경거망동하지 마라. 일이 더 커질 수 있으니. 고맙다, 성준아. 전화를 끄는 강민준 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감찰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그들 스스로가 움직이게 만들 또 다른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다시 부관을 불렀다. 5사단장에게 내 명의로 공식 전문을 보내. 다음 주 주말 육군과 해병대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교류의 일환으로 내가 해병대 장병 위문품을 가지고 직접 5사단 GOP 대대를 방문하겠다고. 사단장께서 직접 안내해 주시면 영광이겠다고 정중하게 전해. 부관의 눈이 커졌다. 해병대 사단장이, 그것도 서부전선의 핵심 지휘관이 중부전선의 육군 사단을, 그것도 일개 GOP 대대를 교류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주시하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이제 판은 짜였다. 보이지 않는 신호는 이제 거대한 파도가 되어 5사단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경기도 연천 제5보병사단 사단장실. 주말 오후의 평화를 깨고 걸려온 두 통의 전화와 한 장의 전문은 사단장 이진우 소장을 혼돈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첫 번째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박성준 준장의 직통 전화였다. 이 장군, 귀관의 사단 GOP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네. 특히 여군 간부들 사이의 문제라고 하더군. 내일 아침 내가 보낸 비공개 감찰팀이 내려갈 테니 자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게. 만약 이 일을 덮으려고 하거나 사전 조사를 하는 기색이 보이면 그땐 나도 자네를 도와줄 수 없네. 명심하게. 하늘 같은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녹이 어린 목소리에 이진우 소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두 번째 전문에서 왔다. 해병대 제2사단장 강민준 소장이 직접 GOP 대대를 방문하겠다는 것. 그리고 인사참모를 통해 긴급히 올라온 보고는 그 모든 퍼즐을 맞추게 했다. 사단장님 감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3중대에 근무하는 신임 강지우 소위가 강민준 해병대 사단장의 외동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시, 이진우 사단장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의 이례적인 직접 지시, 그리고 해병대 사단장의 전례 없는 부대 방문. 두 사건의 중심에는 강지우 소위가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군 생활 최대의 위기가 닥쳤음을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육군과 해병대 사이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뇌관이었다. 감찰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내야 해. 그놈들이 오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당장 연대장, 대대장 전부 대기시켜. 지금 즉시. 사단장의 불호령은 지휘계통을 타고 번개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분노와 압박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몇 배로 증폭되었다. 연대장은 대대장 김철규 중령을 쥐잡듯 잡았다. 김중령, 자네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지금 사단장님께서 노발대발하시고 해병대 사단장이 우리 대대로 쳐들어온다는 판에 자네 목숨 내놓을 각오하고 이 일 처리해. 대대장은 중대장 박시준 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다. 박 대위, 똑바로 말해. 중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 강지우 소위 별일 없었어? 자네가 이 일을 제대로 처리 못하면 나하고 자네는 같이 군복 벗는 거야. 알았나? 엄청난 압박감에 짓눌린 박시준 대위는 중대로 복귀하자마자 관련된 4명의 여군 간부 황보라, 오유진, 조미영, 그리고 강지우를 각각 다른 사무실로 격리하고 개별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황보라와 조미영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강소희가 신임이라 업무에 미숙해서 생긴 오해일 겁니다. 군기를 잡기 위한 훈계는 있었지만 도를 넘은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강지우가 제 아비에게 꼰지른 것이라 확신하면서도 증거가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히려 이 기회에 강지우를 상관을 모함하는 문제 장교로 만들어 부대에서 쫓아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면담에 들어온 강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멍들고 상처 입은 눈으로 박시준 대위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고발보다도 더 무겁게 박 대위의 양심을 짓눌렀다. 박시준 대위는 혼란스러웠다. 진실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은 갔지만 육사 출신 선배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군 조직의 현실 속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대대장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목소리는 절망 그 자체였다. 박 대위 끝났어. 내일 아침에 내려오는 거 그냥 감찰팀이 아니야. 국방부 조사본부 합동수사팀으로 변경됐다. 군, 검찰, 헌병, 기무사까지 함께 움직인대. 일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졌어. 오늘 밤 안에 모든 걸 끝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백을 받아내. 이건 명령이야. 국방부 조사본부. 군인들에게는 저승사자와도 같은 이름이었다. 박시준 대위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진실을 밝히고 조직을 정화할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폭풍에 휘말려 함께 침몰할 것인가. 그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담배를 물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가장 약한 고리인 오유진 중위가 격리된 중대 전술토의실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은 그의 손이 차갑게 젖어 있었다. 중대 전술토의실. 낡은 작전 지도와 빛바랜 구호들이 벽에 걸린 그곳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중대장 박시준 대위는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맞은편에 앉은 오유진 중위를 응시했다. 극도의 불안감에 오유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오중위, 밤새 잠 못 잤지? 박 대위는 일부러 부드러운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는 비난이나 질책 대신 마치 길을 잃은 후배를 걱정하는 선배의 가면을 썼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 손 떠는 것 좀 봐. 박 대위는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그녀 앞으로 밀어주었다. 예상치 못한 호의에 오유진의 눈동자가 더욱 심하게 흔들렸다. 오중이, 난 자네를 아껴. 똑똑하고 성실하고 시키는 일은 뭐든지 야무지게 해내는 장교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황보라 중위가 유독 자네를 챙기는 거라고 믿었지. 칭찬으로 시작된 대화. 하지만 그것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오유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야. 군대라는 곳은 함께 책임을 지는 곳인 동시에 결국 각자 자신의 책임을 지는 곳이기도 해. 황중위가 자네 군 생활 끝까지 책임져 줄 것 같아? 일이 터지면 육사 나온 그 여자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방법을 찾겠지. 하지만 자네는? ROTC 출신인 자네는 뭐가 남지? 박 대위의 목소리가 서서히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다. 내일 아침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누가 내려오는지 알아? 군, 검찰, 중앙수사단, 기무사까지 함께 움직이는 합동수사팀이야. 한번 물면 뼈까지 발라먹는 놈들이라고. 그 사람들 오면 여긴 이제 내 중대가 아니라 일개 사건 현장이 되는 거야. 그때 가서도 황보라 중위 뒤에 숨어서 저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라고 말할 건가? 법정에서는 주범, 종범, 방조범 다 똑같은 공범일 뿐이야.
그는 다시 오유진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수사팀이 오면 제일 먼저 뭘 할까? 압수수색이야. 자네들 휴대폰, 개인 PC, 관물대까지 싹 다 뒤지겠지. 황중이가 그날 체력단련실에서 찍은 동영상 진작에 지웠겠지.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네도 잘 알 텐데. 복구하는 거 시간 문제야. 그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 강소의 소위 아버지가 누군지는 이제 말 안 해도 알 테고. 동영상이라는 단어에 오유진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자신의 범죄 증거였다. 자네는 아직 젊어. 군 생활 창창하게 남았잖아. 이깟 일로 불명예 전역하고 민형사상 소송까지 휘말려서 부모님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주도한 건 황보라 중위인데 왜 자네까지 똑같은 멍해를 짊어지려고 하나? 박 대위의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오유진의 마지막 이성을 무너뜨렸다. 흔들리는 그녀의 눈빛에서 박 대위는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지금 나한테 모든 걸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중대장으로서 자네의 지휘관으로서 약속하지. 정상 참작 자수감경. 최소한 군복을 벗는 일은 막아볼 수 있어. 하지만 1시간 뒤 저 위병소 문으로 수사팀이 들이닥치고 나면 나도 자네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선택은 자네 몫이야. 박시준 대위는 말을 마친 뒤 말없이 오유진을 바라보았다. 전술토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오유진의 머릿속은 터질 듯이 복잡했다. 황보라 중위에 대한 의리, 배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포가 뒤엉켜 그녀를 올감했다. 그녀의 눈앞에 부모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딸이 장교가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시던 아버지, 힘들게 뒷바라지하며 언제나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나게 둘 수는 없었다. 흐윽. 결국 오유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한번 터진 제방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녀의 입에서 모든 진실이 본물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자백했다. 총기 부품을 몰래 빼돌려 강지우의 관물대에 숨긴 사실, 그날 밤 체력단련실에서 강지우를 샌드백에 묶고 구타한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 끔찍한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까지. 강지우의 아버지가 준 수첩을 찢어 모욕을 준 행위에 이르러서는 거의 실신할 듯 오열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박시준 대위는 그녀의 자백을 조용히 들으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비겁한 방식일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중대를 살리고 최소한의 희생으로 사태를 수습할 유일한 길이었다. 오유진의 자백을 확보한 박 대위는 즉시 대대장에게 보고했고 보고는 사단장에게까지 일사천리로 올라갔다. 사단장 이진우 소장은 보고를 받자마자 국방부 조사본부의 자체 조사 결과 가해자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혐의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선수쳤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중대 막사 앞으로 국방부 번호판을 단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날카로운 눈빛의 중앙수사단 수사관들과 군 검사들이었다. 그들의 등장은 중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황보라 중위와 조미영 하사는 대대장실에서 오유진의 자백 내용을 전해 듣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가장 믿었던 동료의 배신. 그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잠시 뒤 대대장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황보라 중위, 조미영 하사. 수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특수폭행, 강요,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는 동안 두 사람의 얼굴에서는 오만함과 분노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공포만이 남았다. 은색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 올렸던 오만의 제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복도를 지나 막사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중대의 모든 장병이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대의 무소불위 권력으로 군림하던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마지막이었다. 강지우 소위는 자신의 사무실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복수심보다는 깊은 허탈감과 슬픔이 밀려왔다. 저들이 저렇게 끌려간다고 해서 자신의 찢긴 마음과 짓밟힌 자존심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뿐이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지우냐? 다 들었다. 괜찮은 거냐? 딸의 안부를 묻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네, 아빠.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그 꼴을 당하고도 괜찮다는 말이 나와.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년들 모가지를 비틀어버리고 싶은 걸 참고 있는 사람한테. 강민준 소장의 목소리에는 이성이 끊어지기 일보 직전의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빠, 그러지 마세요. 이미 다 끝났어요. 끝나? 아니, 이제 시작이야. 당장 국방부 장관한테 다시 전화해서 관련자들 전부 군복 벗기는 건 물론이고 군법회의 최고형의 민사소송까지 걸어서 인생을 송두리째 뽑아버릴 거야.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지. 아버지의 분노가 전화선을 타고 그대로 전해져 왔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동시에 지우는 이것이 자신이 원했던 결과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아빠, 제발 제게 맡겨주세요. 전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도망치면 전 평생 패배자로 살게 돼요. 황보라 중위에게 진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지는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여기에 남아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거예요. 이 무너진 중대를 제 손으로 다시 세울 겁니다. 그래야만 제가 다시 군복을 입을 자격이 생기는 거고 아빠 딸로서 떳떳하게 아빠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아빠는 그냥 멀리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수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내 딸이지. 그래, 알겠다. 내 뜻이 정그렇다면 아빠는 널 믿고 기다려주마. 대신 단 하나만 약속해라. 힘들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들면 그때는 다 내려놓고 아빠한테 돌아오겠다고. 네, 아빠. 약속할게요. 사랑합니다. 전화를 끊은 강지우는 비로소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아버지를 향한 감사함과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다는 결의에 찬 다짐의 눈물이었다. 사건이 일단락된 며칠 후 강지우는 사단장실로 호출되었다. 별 2개가 번쩍이는 집무실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오사단장 이진우 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강소희, 앉게.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어. 지휘관으로서 부대 관리를 소홀히 한 점 진심으로 사과하네. 사단장이 직접 초임 장교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중형을 피하지 못할 걸세. 주범인 황보라 중위는 최소 징역 5년 이상, 조미영 하사도 그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거야. 자수한 오유진 중위는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불명예 전역은 피하지 못할 테고. 지휘 책임이 있는 중대장과 대대장도 보직 해임 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어. 이진우 사단장은 잠시 말을 고른 뒤 본론을 꺼냈다. 강소희 자네에게는 다른 부대로 옮길 기회를 주려고 하네. 자네 부친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야. 국방부나 계룡대 본부 같은 후방 부서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떤가? 그것은 사단장이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최선의 배려이자 사건을 조용히 마무리 짓고 싶은 조직의 입장이 반영된 제안이었다. 하지만 강지우의 대답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사단장님, 그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삼중대에 남고 싶습니다. 아니, 강소희.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그 잔상과 소문은 한동안 부대에 남을 걸세. 굳이 그런 고통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사단장님, 저는 군인입니다. 적과의 싸움에서는 한치도 물러서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지금 삼중대는 지휘관들이 한꺼번에 공석이 되고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모두가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기와 단결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지금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저의 전장입니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단장을 향해 똑바로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신임 소위의 그것이 아니었다. 제가 도망치듯 이곳을 떠난다면 우리 중대원들은 누가 치유해주고 누가 다시 일으켜 세워준단 말입니까? 저 또한 평생 도망쳤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저에게 삼중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이 군인으로서의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강지우의 당찬 발언에 이진우 사단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온실 속 화초인 줄로만 알았던 이 어린 소위에게서 대한민국 육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정한 군인 정신 불사조와 같은 강철 같은 의지를 발견하고 있었다. 좋다. 내가 사람 하나는 제대로 본 것 같군. 자네 뒤에는 이 사단장이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테니 소신껏 중대를 이끌어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직통으로 보고하도록.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사단장실을 나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무너진 중대의 희망이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지휘관으로서 내딛는 첫걸음이었다. 2년 후 늦가을. 5사단 과학화 전투훈련장. 적 전차 발견. 3소대 즉시 대전차 미사일 발사. 1, 2소대는 엄호 사격 실시. 실탄이 빗발치는 전장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며 지시를 내리는 이는 대위로 진급하여 당당히 3중대를 이끄는 중대장 강지우였다. 그녀의 헬멧 옆에는 재에서 부활하는 불사조 마크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무너진 3중대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부대를 재건했고 그 어떤 부대보다 혹독한 훈련으로 최강의 전투력을 갖춘 중대로 탈바꿈시켰다. 문제 중대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사단 내에서 3중대는 불사조 중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다. 훈련이 끝나고 먼 발치에서 쌍안경으로 훈련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왔다. 2년 전보다 희끗희끗해진 머리의 아버지 강민준 장군이었다. 그는 이제 딸의 훈련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한 부대를 완벽하게 지휘하는 훌륭한 후배 장교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선배 군인이었다. 고생했다. 강대위. 충성. 아빠. 두 사람은 나란히 노을 지는 훈련장을 걸었다. 강지우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소중하게 간직해 온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직접 한 땀 한 땀 이어 붙인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그 옆으로 지난 2년간의 훈련 기록과 다짐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럼요. 이건 이제 단순한 아빠의 수첩이 아니에요. 이건 제 자신이에요. 산산조각 났다가 제 힘으로 다시 맞춰낸 저의 군인으로서의 살. 그리고 제가 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담겨 있어요. 이걸 볼 때마다 저는 더 강해져요. 그녀의 말에 강민준 장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딸의 어깨를 힘껏 감싸 안을 뿐이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두 군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그녀의 미래를 축복하는 듯 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를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 큰 힘으로 승화시켰다. 짓밟혔던 한 송이 연약한 꽃은 이제 그 어떤 불길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불사조가 되어 조국의 하늘을 날아오를 준비를 마친 것이었다. 그녀의 진짜 전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오늘 사연 모음집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소감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 모음집에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지금 차림은 간첩이나 탈북자 수준인데요? 누가 봐도 수상쩍습니다. 최전방 지피를 찾은 노인에게 쏟아진 경멸의 말.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내뱉은 이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곧이어 펼쳐질 거대한 반전.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하실 겁니다.
차가운 바람이 철책을 흔드는 늦가을 새벽. 대한민국 민간 인통제선과 가까운 강원도 철원의 외딴 GOP 부대, 육군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 예하 지피는 긴장감마저 얼어붙은 듯 침묵했다. 쌀쌀한 날씨 속 경계 근무에 나선 병사들의 숨결만이 하얗게 흩어졌다. 부대 주변의 민통선 안쪽 풍경은 황량했고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붉게 물들었지만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77의 박창식 노인은 낡은 군용 야전 상의를 껴입고 허름한 밀진 모자를 눌러쓴 채 비포장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군 시절부터 쓰던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들려 있었다. 갓 20살, 이제 막 이등병 계급장을 단 외손자 민준이가 좋아하는 율무차였다. 구부정한 허리, 깊게 패인 주름, 군데군데 해진 옷가지와 오래된 고무신. 영락 없는 민통선 근처 시골 마을 늙은 농부의 모습이었다. 정지. 신원 확인. 지피 초소의 젊은 일병이 K2 소총을 겨눈 채 날카롭게 외쳤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밤샘 경계 근무로 충혈된 눈은 매서웠다. 왔소. 박민준 이병 면회 왔소다. 하랩이 되는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내용은 분명했다. 일병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민통선과 가까운 지역은 늘 경계 대상이었다. 특히 수상한 노인의 출연은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박 노인은 품 안에서 구겨진 지갑을 꺼내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일병은 신분증 사진과 노인의 얼굴을 번갈아 확인하고 수상쩍다는 듯 몇 번이고 다시 쳐다봤다. 그리고는 초소 안에 전화기를 들었다. 본부. 현재 지피 초소. 민간인 한 분, 박민준 이병 면회 요청. 신원 확인 바랍니다. 잠시 후 초소 문이 열리며 차가운 표정의 여군 하사가 나왔다. 그녀의 전투복에는 강윤아라는 이름표와 함께 빛바랜 하사 계급장이 붙어 있었다. 어르신 박민준 이병 면회 오셨습니까? 강윤아 하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냉랭했다. 오랜 GOP 근무에 지친 듯 민간인에 대한 경계심이 느껴졌다. 그렇소. 우리 손주 녀석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박 노인이 보온병을 슬쩍 내밀었지만 강 하사는 매몰차게 그의 신분증만 받아들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면회 기록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박 노인이 초소 안으로 들어서자 강 하사의 시선은 그의 옷차림을 훑었다. 낡은 야전상에 여기저기에 흙먼지가 묻어 있었고 해진 고무신은 험한 길을 걸어온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어르신 면회는 혹시 사전에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이 근처에 잠시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민준이 얼굴이나 잠깐 보고 가려고 갑자기 온 건 미안하게 됐소. 박 노인이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그의 어눌한 말투와 허름한 행색은 강 하사의 의심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여기는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히 민통선과 가까운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 이런 행색으로 오시면 마치 북한에서 간 넘어온 간첩이나 탈북민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군사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강 하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의 눈빛은 박 노인을 범죄자 취급하듯 매서웠다. 박 노인은 그녀의 강압적인 태도에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허허, 내가 군 생활할 때랑은 많이 달라졌구만. 박 노인이 어색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의 젊은 시절, 군 생활은 그녀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오래전의 이야기였다. 어느 부대 나오셨습니까? 강 하사의 질문은 싸늘했다.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체를 떠보려는 듯한 뉘앙스였다. 아, 예전에 육사단에서. 박 노인의 대답은 망설임과 함께 작아졌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여기요? 몇 년도에 복무하셨습니까? 강 하사는 더욱 날카롭게 질문했다. 그녀의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아, 잘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돼서. 박 노인의 대답은 더욱 흐릿해졌다. 그의 초라한 모습과 어눌한 말투는 강 하사의 불신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박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보온병을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리고 저 보온병은 뭡니까? 내용물 확인하겠습니다. 강하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노인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강유나 하사의 차가운 음성은 좁은 초소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박창식 노인이 들고 있는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을 향해 턱짓하며 명령했다. 보온병 이리 주십시오. 규정상 외부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내용물은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폐기라는 단어가 노인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외손자를 위해 새벽부터 정성껏 끓인 율무차였다. 아가씨, 그냥 율무차일 뿐이요. 우리 손주 녀석이 추울까봐. 저는 아가씨가 아니라 대한민국 육군 하사 강윤아입니다. 강 하사는 그의 말을 매몰차게 끊었다. 그녀는 박 노인의 손에서 보온병을 거의 빼앗다시피 가져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초소 밖으로 나가 뚜껑을 열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율무차가 구수한 향기를 풍겼다. 그러나 강 하사는 그 온기마저 경멸스럽다는 듯 내용물을 차가운 흙바닥에 전부 쏟아버렸다. 쏴! 따뜻했던 율무차는 흙탕물과 뒤섞여 차갑게 식어갔다. 박 노인은 그 광경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심장이 시리도록 아파왔다. 손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저렇게 흙바닥에 버려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텅 빈 보온병을 돌려받으며 떨리는 손으로 겨우 붙잡았다. 차갑게 식어버린 금속의 감촉이 그의 마음 같았다. 바로 그때 초소 안의 무전기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초소. 본부에서 알린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시켜 본인 외조부 신원 확인에 협조할 것. 반복한다. 박민준 이병 즉시 초소로 이동. 강 하사는 자신이 이겼다는 듯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박 노인을 쏘아보며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죠. 손자분이 직접 와서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맞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을 헐떡이며 한 병사가 초소로 달려왔다. 앳된 얼굴, 어깨에 빛나는 작대기 하나의 이등병. 박민준이었다. 그는 초소 안에 초라하게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그 옆에서 자신을 차갑게 쏘아보는 강유나 하사와 바닥에 쏟아진 율무차 자국을 보고는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충성. 이병 박민준. 부르셔서 왔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격려했다. 차마 할아버지 쪽으로는 고개를 돌리지 못했다. 박민준 이병. 강 하사가 날카롭게 물었다. 이분 자네 외할아버지가 맞나? 예, 맞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마치 범죄자처럼 취조당하고 있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끓여온 따뜻한 율무차는 흙바닥에 버려졌다. 무언가 말을 해야 했다. 우리 할아버지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낮은 계급 2등병이었다. 눈앞의 하사는 하늘 같은 선임 간부였다. 여기서 문제를 일으키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지옥이 될 것이 뻔했다. 동기들의 따돌림, 선임들의 가혹행위, 간부들의 끝없는 질책 그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짧은 침묵과 흔들리는 눈동자. 박창식 노인은 손자의 그 깊은 고뇌를 놓치지 않았다. 자신을 향한 사랑과 군인으로서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는 어린 손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러웠다. 그는 손자를 더 이상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됐어. 내가 갑자기 찾아온 게 잘못이지. 박 노인은 스스로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강 하사를 향해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군인 양반 수고 좀 덜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손주 녀석 이제 그만 들여보내 주시오. 괜히 나 때문에 근무 시간에 불려나와서 미안하다, 민준아. 그는 끝내 손자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돌아섰다. 어르신 잠시만요. 강 하사가 그를 다시 불러 세웠다. 그녀는 서류철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말했다.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방문 목적, 퇴거 시간까지 모두 기록했습니다.
추후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니 그리 아십시오.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욕적이었다. 박 노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텅 빈 보온병을 든 채 조용히 초소를 나섰다. 굽은 등이 찬 바람에 더욱 휘어지는 것 같았다. 박민준 이병 복귀해. 강 하사의 명령에 민준은 끝내 할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할아버지의 외로운 그림자가 비포장도로를 따라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군인은 울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이었다. 그 시각 강유나 하사는 초소 상황일지에 방금 전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특이사항 930경 박민준 이병 외조부 방문. 사전 승인 부재 및 거동 수상자로 판단, 신원 확인 후 퇴거 조치 완료. 특이 동향 없음. 그녀는 자신의 조치가 완벽했다고 생각했다. 민통선 최전방 GOP에서 이 정도의 경계심은 당연한 것이었다. 오히려 자신의 철두철미함이 부대의 안전을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점호 때 소대장에게 이 일을 보고하며 자신의 FM적인 근무 태도를 어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걷어찬 것이 단순한 절차를 무시한 노인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이 부대의 역사 그 자체라는 것을. 한편 생활관으로 복귀한 박민준 이병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질 않았다. 흙바닥에 쏟아지던 율무차 힘없이 돌아서던 구분 등, 그리고 자신을 차마 바라보지 못하던 그 슬픈 눈빛. 나는 쓰레기야 비겁한 놈. 자괴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눈앞에서 모욕을 당하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며 방관했을 뿐이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저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평생을 철원 시골 마을에서 과묵하게 농사만 지으셨다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더 부끄러웠다. 남들처럼 대단한 빽이 없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한 행색의 할아버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든 것 같았다. 그때 생활관 선임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했다. 야, 박민준. 초소에 너네 할아버지 오셨다며? 강 하사 미친년한테 제대로 찍혔다면서. 다음부터는 면회 오실 거면 미리 보고 똑바로 해라. 너 때문에 우리 분대까지 피곤해지기 싫으면. 위로가 아닌 차가운 경고였다.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였다. 서러움과 죄책감에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부대에서 한참을 걸어 나온 박창식 노인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의 낡은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았다. 찬 바람이 해진 야전상의 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아빠진 폴더폰을 꺼냈다. 투박하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더듬더듬 버튼을 눌렀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몇 개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 김태환 소장. 30년 전 자신이 사단장으로 있을 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육사 출신 풋내기 작전장교였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청성부대 제6보병사단의 사단장이 되어 있을 터였다. 박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청성. 사단장 소장 김태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세월의 무게가 더해졌지만 여전히 칼날 같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김장군. 박창식 노인이 나지막이 입을 뗐다. 그 순간 수화기 반대편에서 모든 소음이 멎었다. 1초, 2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이내 숨을 급하게 몰아쉬는 소리와 함께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과 존경으로 떨리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선배님? 박창식 대장님? 맞으십니까? 지금 어디십니까? 김태환 소장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완전히 잃고 있었다. 청성부대의 지휘관 전군이 알아주는 강골 장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까마득한 전설 속 영웅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신임 장교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자네 부대 앞 버스 정류장이다. 그냥 손주 녀석 얼굴이나 보고 갈까 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구나. 내가 너무 늙었지.
담담한 노인의 목소리에 김태환 소장은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 부대 앞에 박창식 대장님께서 와 계셨다고. 부대에는 무슨 일로 아니 손주분이 저희 사단에 있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박민준. 이번에 들어온 이등병이라더군. 얼굴은 못 봤다. 내가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았다더구나. 허허 맞는 말이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늙은 군인은 그저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데 괜히 애들 군기만 흐려놓을 뻔했다. 박창식 노인의 자주 섞인 웃음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오는 순간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손에 든 수화기를 부서져라 꽉 쥐었다. 책상 위 결제 서류들이 그의 분노에 찬 숨결에 파르르 떨렸다. 행색이 불량해서, 간첩인 줄 알아서, 대한민국 6.25 전쟁에 살아있는 영웅, 백마고지 전투에 숨겨진 주역이자 자신이 평생 군인으로서의 사표로 삼아온 스승에게 감히 자신의 부대원인 자신의 부대 안에서 선배님 잠시만 제발 잠시만 거기 그대로 계십시오. 5분 아니 3분이면 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지휘 헬기를 띄우겠습니다. 제가 직접 모시러 가겠습니다. 됐다. 소란 피우지 마라. 젊은 하사가 규정대로 일 잘하는 걸 가지고 뭘 그러나. 나 이제 버스 와서 가봐야 한다. 선배님, 제발 잠시만. 김 소장의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는 끊어졌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막. 김 소장은 끊어진 전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과 함께 6사단 청성부대의 역사가 담긴 낡은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의 가장 중심에 젊은 시절의 박창식 대위가 있었다. 바로 그가 자신의 부하에게 문전박대를 당했다. 쾅! 김태환 소장이 수화기를 책상에 내리치자 육중한 원목 책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즉시 비상직통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이상할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예하 연대장인 대령이었다. 연대장. 예, 사단장님. 청성. 자네 연대 예하 지피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사단장님. 모른다고? 지금 당장 자네 연대 전체에 5분 전투대기 발령해. 예? 실상황입니까? 실상황보다 더하다. 이건 전쟁이다. 우리 육사단의 명예와 존립을 건 전쟁이야. 그리고 자네 지금 당장 관용차 돌려서 부대 정문 박버스 정류장으로 가. 거기에 낡은 야전 상의를 입은 노인 한 분이 계실 거다. 그분이 바로 이 부대의 주인이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모셔와. 만약 그분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하게 만들면 자네부터 군복 벗을 줄 알아. 명령은 끝났다. 잠시 후 철원의 고요한 민통선 지역을 뒤흔드는 날카로운 비상 사이렌 소리가 육사단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상 소집이 아니었다. 청성부대의 심장이 멈췄다가 분노로 다시 뛰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철원의 깊은 골짜기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는 멎지 않았다. 육사단 전체에 발령된 비상사태는 최전방 지피의 작은 초소를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지피의 모든 병력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완전 무장을 갖추고 초소 앞 공터에 도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북한군의 기습 도발에 대한 공포보다 미지의 이유로 인한 혼돈과 불안이 더욱 짙게 서려 있었다. 시발 실상황이야? 왜 말이 없어? 대대장님 무전기에 불나던데. 보통 일이 아닌 건 확실해. 간첩이라도 넘어왔나? 나직한 수군거림 속에서도 병사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지피를 책임지는 젊은 소대장에게로 향했다. 갓 임관한 소위는 사색이 된 얼굴로 무전기를 붙잡고 있었지만 그 역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대열의 맨 앞줄 강유나 하사는 짜증과 의문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다. 웬 늙은이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야. 설마 아까 그 노인이 어디다 찔러서 일이 커진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규정대로 처리했을 뿐이야. 그녀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의 완벽했던 일처리에 흠집을 낼까봐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당성을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박민준 이병의 심장은 완전히 다른 이유로 얼어붙어 있었다. 이 비상사태가 조금 전에 할아버지 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끔찍한 예감이 온몸을 올감했다. 아니야, 설마. 시골 늙은이 한 명 때문에 사단 전체가 뒤집힐 리가 없어. 아닐 거야. 스스로를 필사적으로 다그쳤지만 비오기 전 수시는 무릎처럼 불길한 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지피로 통하는 비포장도로 저편에서부터 땅을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차량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다가왔다. 선두에는 헌병 사이드카가 경광등을 번쩍였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은 별 2개가 선명한 사단장 지휘 차량이 아닌 무궁화 3개가 박힌 연대장 지휘 차량이었다. 그러나 그 행렬의 위압감은 마치 군단장이 직접 행차하는 듯 살벌했다. 차량 행렬은 지피 초소 앞에 급정거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운전병이 채 문을 열기도 전에 연대장인 이진석 대령이 차에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그는 방금 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사단장의, 아니,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포효를 잊을 수 없었다. 이진석 대령, 자네 목이 몇 개야? 자네 관할 지피에서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를 능멸했어. 당장 가서 그분을 찾아 모시지 못하면 내가 직접 가서 자네 군복을 찢어버릴 테니 그리 알아. 이 대령은 지피 소대장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르신, 어르신 어디 계십니까? 조금 전에 여기 오셨던 어르신 못 봤나? 그의 다급한 외침에 지피 병력 전체가 얼어붙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어르신이라니. 강유나 하사는 그제야 상황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제가 아까 그분을 퇴거 조치했습니다. 정문 밖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셨습니다. 강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 대령은 그녀를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한번 쏘아보고는 다시 차에 올라타 흙먼지를 일으키며 정류장 방향으로 사라졌다. 남겨진 지피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박민준 이병은 온몸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다. 연대장이 직접 찾는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잠시 후 연대장의 차량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은 비어 있었다. 이진석 대령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검게 죽어 있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딘가로 다급하게 무전을 쳤다. 사단장님, 정류장에도 마을 입구에도 안 계십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어떤 불호령이 떨어졌는지 이 대령은 허리가 끊어질 듯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만을 반복했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 하늘을 찢는 듯한 굉음과 함께 육중한 UH-60 블랙호크 헬리콥터 한 대가 지피 상공에 나타났다. 헬리콥터는 착륙할 곳도 마땅치 않은 좁은 공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력한 하강풍으로 주변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 거칠게 내려앉았다. 기체 옆면에는 빛나는 별 2개 사단장 탑승 표식이 선명했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사단장 김태환 소장이 성난 사자처럼 걸어 나왔다. 그의 뒤를 사단 참모장과 작전 참모가 겁에 질린 얼굴로 따랐다. 김 소장의 시선은 연병장의 도열한 그 누구에게도 향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한 사람 자신의 스승을 찾고 있었다.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저 멀리 부대로 향하는 언덕길을 천천히 걸어 올라오는 한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낡은 야전상에 허름한 밀짚 모자. 조금 전 모두가 무시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노인 박창식이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혹여나 어린 군인들이 다칠까 싶어 제 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발견한 이진석 대령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나갔다. 그리고 지피의 모든 병사들이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광경이 펼쳐졌다. 이 대령은 박창식 노인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여 사죄의 절을 올리듯 예를 갖추더니 마치 자신의 아버지를 모시듯 조심스럽게 그를 부축했다. 마침내 노인이 지피 공터에 도착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김태환 소장은 그를 발견한 순간 그 자리에 부동자세로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자신의 군 생활 35년의 모든 충정과 존경, 그리고 죄스러움을 담아 가장 우렁차고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외쳤다. 청성. 그의 목소리는 철원의 모든 산맥을 뒤흔드는 듯 했다. 소장 김태환. 박창식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대장님. 그 단어가 공기를 가르는 순간 지피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병사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대장. 별넷. 대한민국 군대의 정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제외하면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 눈앞에 이 초라한 노인이 전설 속에서나 존재하는 사성 장군이었다는 말인가. 그 단어가 강유나 하사의 귓전을 때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옆에 있던 동료가 부축하지 않았다면 머리부터 땅에 처박혔을 것이다. 내 대장님이라고? 저 노인이 내가 간첩 취급하며 율무차를 쏟아버린 저 노인이 대장님이셨다고.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모욕적인 말과 행동들이 수억 개의 칼날이 되어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행색이 불량합니다. 간첩인 줄 알겠습니다. 정체 모를 물건을 치우십시오. 자신이 철저하게 지켰다고 믿었던 그 규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이 아니었다. 부대의, 아니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를 모독한 대역죄였다. 그리고 그 순간 박민준 이병은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대장, 사성장군. 할아버지가 평생 과묵하게 밭만 갈고 장날이면 좌판에서 나무를 팔던 우리 할아버지가 어릴 적 할아버지의 낡은 옷장에서 금빛 별 4개가 달린 낡은 군복을 발견하고 할아버지, 이거 뭐야? 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옛날에 입던 작업복이야. 라며 무심하게 옷장 문을 닫던 모습이 떠올랐다.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힘들 텐데. 라며 걱정스럽게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흑투성이의 거친 손의 감촉이 생각났다.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배려였다. 자신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던 자신의 과거가 손자에게 부담이 될까 평생을 숨겨왔던 할아버지의 깊은 사랑이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나는 오늘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 선임 간부 앞에서 할아버지를 외면했다. 비겁하게 침묵했다. 으흑흑. 박민준 이병의 입에서 억눌린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는 전투모를 푹 눌러쓴 채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수치심과 죄책감 그리고 할아버지를 향한 무한한 미안함이 온몸을 갈갈이 찢는 것 같았다. 경례를 마친 김태환 소장이 벼락 같은 목소리로 전 지피 병력을 향해 외쳤다. 전 부대원은 주목.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누군지 아는가? 대답 없는 공터. 김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졌다. 너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땅, 이 철책선을 잇게 하신 분이다. 6.25 전쟁 당시 너희들의 대선배들과 함께 백마고지에서 맨몸으로 중공군을 막아내셨고 월남전 파병부대 지휘관을 거쳐 육군참 모총장과 합참의장을 역임하신 살아있는 전설.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육사단 청성부대의 영원한 정신적 지주. 박창식 대장님이시다. 그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시선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정확히 꽂혀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대의 심장이신 분께서 일개 하사 따위에게 간첩 취급을 받으셨다. 평생을 조국에 바친 영웅께서 손주에게 주려던 따뜻한 차 한 잔을 이 차가운 땅바닥에 버려지는 수모를 겪으셨단 말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군기강인가? 이것이 청성부대의 정신인가? 연병장을 얼어붙게 만든 김태환 소장의 마지막 포효가 끝나자 그의 얼음 같던 시선이 마침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강유나 하사에게 꽂혔다. 그 시선은 물리적인 힘이 있는 것처럼 강 하사의 온몸을 짓눌렀다. 김 소장은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의 전투화가 흙바닥을 지시기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울렸다. 강유나 하사. 김 소장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을 담고 있었다. 일어나. 그의 명령에 강 하사는 마치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몸을 떨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땅에 쳐박고 흐느낄 뿐이었다. 일어나지 못하나? 좋다. 그럼 거기서 들어라. 김 소장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이 거세된 칼날 같은 법 집행자의 그것이었다. 너는 오늘 군인으로서 3가지 대역죄를 저질렀다. 첫째, 민간인을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모욕하여 대군 신뢰를 실추시킨 죄. 둘째, 자신의 조부와 같은 어르신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지 않아 군의 명예를 더럽힌 죄. 그리고 셋째, 이 부대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대한민국 국군의 상징이신 대선배를 알아보지 못하고 능멸하여 군의 근간을 뒤흔든 죄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 하사의 심장에 낙인처럼 찍혔다. 너는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오늘부로 보직 해임이다. 내일 아침 당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불명예 전역을 포함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그토록 신봉하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내군 생활을 여기서 끝내주겠다. 이해 있나? 사형 선고였다. 강 하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삶은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순간에 끝장나고 말았다. 김 소장이 몸을 돌려 다른 지시를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됐다, 김 장군. 그만하게. 모든 것을 잠재우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박창식 대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손을 들어 김 소장의 팔을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성난 사단장마저 멈추게 하는 산과 같은 무게의 힘이 있었다. 선배님, 하지만 이자는 그만하면 됐다. 박 대장의 그 한마디에 치밀어 오르던 분노로 온몸을 떨던 김태환 소장은 억지로 감정을 삼켰다. 박 대장은 바닥에 무너져 있는 강유나 하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라, 군인. 강 하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만 했다. 박 대장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호해졌다. 대한민국 군인은 그렇게 쉽게 무릎 꿇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내 2발로 일어서야 한다. 일어나. 그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강 하사는 옆 동료의 부축을 받으며 비틀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다. 박 대장은 그녀를 지나쳐 지피에 도열한 모든 부대원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이의 귓가에 그리고 심장에 선명하게 박혔다. 저 하사의 잘못이 물론 크다. 하지만 저 하사 한 명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규정을 지키려는 마음가짐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군인에게 규율은 생명이니까. 다만 그 칼날을 어디에 누구에게 겨눠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을 뿐이다. 그의 시선이 부대의 가장 어린 이등병부터 최고참 연대장 그리고 사단장인 김태환 소장까지 천천히 훑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철갑처럼 단단한 규율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다. 번지르르한 겉모습이나 계급장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진짜 강한 군인은 따뜻한 심장을 가진 군인이다. 규율은 자신과 전우를 지키는 갑옷이지 그 안에 있어야 할 뜨거운 심장을 대신할 순 없네.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모든 군인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우리가 총을 들고 이 차가운 철책선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너머의 적을 막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땅의 우리 국민들,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함이다.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피와 땀으로 이 나라를 지켜낸 이름 모를 선배들 앞에서 언제나 겸손할 줄 아는 군인. 그게 바로 진짜 강한 군인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백 명 군인들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듯 했다. 박 대장은 다시 강유나 하사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오늘 쫓아낸 것은 행색 초라한 늙은이 한 명이었을지 몰라도 자네가 모욕한 것은 바로 이 군복의 명예였다. 자네가 쏟아버린 것은 단순한 율무차가 아니라 손주를 걱정하는 할애비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네가 지켜야 할 국민의 마음이었다. 앞으로는 그 명예의 무게와 마음의 온도를 알고 행동하게. 그게 오늘 내가 자네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보고. 대열 속에서 외마디 외침이 터져나왔다. 모든 이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박민준 이병이었다. 그는 대열을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큰 군법 위반 행위인지 알면서도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이병 박민준, 사단장님과 대장님께 보고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는 강유나 하사의 옆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의 바로 앞에 와서 멈춰섰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었다. 저 또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분이 제 할아버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지피공터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선임 간부의 질책이 두려워서 앞으로의 군 생활이 힘들어질까봐 무서워서 평생 저를 키워주신 할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규정을 몰랐던 강유나 하사보다 모든 것을 알고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방관한 제가 더 큰 죄인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박민준 이병은 고개를 아스팔트 바닥에 박고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창식 대장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깊은 슬픔과 사랑의 균열이 일었다. 그는 손자에게 다가가 두 팔로 그의 어깨를 잡아 일으켜 세웠다. 민준아. 할아버지, 제가 죽일 놈입니다. 괜찮다. 내 마음이 어땠을지 할애비는 다 안다. 박 대장은 흙먼지 묻은 거친 손으로 손자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사단장과 연대장, 수많은 전우들이 보는 앞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잘 컸다, 내 강아지. 이 군복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 어떤 질책보다 그 어떤 훈계보다 더 무거운 용서였다. 박민준 이병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죄책감을 토해내며 울었다. 늙은 영웅과 어린 병사의 모습은 군대의 가장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가장 먼저 지켜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스승의 위대한 용서 앞에서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다시 한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성찰과 다짐이 담겨 있었다. 전 부대원은 들어라. 오늘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우리 군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렀다. 그리고 하마터면 이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패배할 뻔했다. 그의 시선이 모든 부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맞추었다. 오늘의 이 치욕을 각자의 군번줄과 함께 심장에 새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우리 제6보병사단 청성부대의 제일 행동 강령은 철통 경계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다. 이보다 우선하는 규정과 규칙은 이 부대에 존재하지 않는다. 알겠나? 그 순간 연병장을 가득 메운 수백 명의 군인들의 입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부대의 역사를 뒤바꾸는 포효였다. 청성. 철원의 산맥이 그 함성에 화답하듯 울렸다. 차가운 가을 해가 서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다. 길게 늘어진 노병과 어린 손자의 그림자가 심판의 장에서 재탄생의 장으로 변모한 지피공터 위에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강철의 대장이 남긴 군인의 심장은 그렇게 새로운 세대의 푸른 별들에게로 뜨겁게 이어지고 있었다. 철원의 산맥을 울렸던 함성이 잦아들자 지피공터에는 깊은 정적만이 남았다. 김태환 소장은 스승이자 살아있는 전설인 박창식 대장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제자로서의 존경심과 부끄러움만이 가득했다. 대장님, 부디 저와 함께 사단으로 가주시지요. 제가 제대로 된 예우를 갖춰 모시겠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책임지고. 됐다. 박창식 대장이 그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그는 외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김 소장을 보며 옅게 웃었다. 자네는 자네 부대원들을 다독여야지. 늙은이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일로 애들 군기 빠졌다고 밤새 뺑뺑이 돌릴 생각은 더더욱 말고. 뼈가 있는 농담에 김 소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 대장은 손자를 돌아보았다. 나는 우리 강아지 얼굴 봤으니 됐다. 민준아, 할애비는 이제 가봐야겠다.
몸 건강히 지내고 휴가 나오면 그때 보자. 그는 더 이상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이 어린 손자와 젊은 군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까 염려스러웠다. 그는 헬리콥터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다시 걸어가려 했다. 대장님, 잠시만. 김 소장이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자신의 곁에 서 있던 강윤아 하사와 박민준 이병을 불렀다. 두 사람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에게 다가왔다. 너희 둘 지금부터 내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한다. 대장님을 두 분의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려라. 이는 너희에게 내리는 벌이자 다시 한번 군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그는 박 대장을 향해 다시 한번 허리를 깊이 숙였다. 선배님, 부디 이 철없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은 한 사단의 지휘관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명령이었다. 박 대장은 잠시 김 소장을 바라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연대장의 지휘 차량은 사성 장군과 하사, 그리고 이등병이라는 기묘한 조합을 태우고 철원의 굽이진 시골길을 달렸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말이 없었다. 강윤아 하사와 박민준 이병은 운전석 칸막이 너머로 보이는 노병의 구분 등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군 생활 내내, 아니 평생 그 침묵의 무게를 잊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저녁 육사단 사단장실. 김태환 소장 앞에 강윤아 하사와 박민준 이병이 복귀 보고를 위해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과 함께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미묘한 변화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너희 둘. 김 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오늘 일에 대해 너희는 부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한 죄를 지었다. 군법대로라면 지금 당장 너희의 군복을 벗겨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두 하사와 이병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박창식 대장님께서 너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군인으로서 과오를 만회하고 다시 태어날 기회를. 그래서 나 또한 너희에게 벌이 아닌 임무를 주려고 한다. 김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낡고 두꺼운 부대 역사 기록철 여러 개를 꺼내왔다. 강윤아 하사. 예, 사단장님. 자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준다. 오늘부터 3개월간 자네는 우리 육사단 출신의 모든 예비역 선배님들의 자료를 수집하고 생존해 계신 분들의 댁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그분들의 군 생활에 대한 기록을 영상과 글로 남겨라. 자네의 그 철두철미한 규정 준수 능력을 이제는 사람을 향해 쓰도록 해라. 강 하사의 눈이 커졌다. 예상했던 영창이나 징계가 아니었다. 박민준 이병. 박민준. 자네에게는 두 번째 임무를 준다. 자네는 강 하사를 도와 이 모든 과정을 보좌하고 특히 자네의 할아버지 박창식 대장님의 군 일대기를 자네 손으로 직접 기록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라. 분량은 최소 100페이지다. 자네가 외면했던 할아버지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자네 스스로 뼈저리게 깨닫는 것이 자네에게 내리는 벌이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었다. 참회와 배움 그리고 성장의 기회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눈물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받겠습니다. 3개월 후 철원의 첫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 한파가 몰아닥친 육사단 지피 초소. 면회객 대기실은 낡았지만 온기로 가득했다. 아이고 할머니. 길이 많이 미끄러우셨죠? 이리 들어오셔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먼저 하세요. 한 상병이 버선발로 뛰어나가 보따리를 든 한 할머니를 부축하며 안으로 모셨다. 그는 익숙하게 난로 옆 가장 따뜻한 자리를 내어주고 뜨거운 믹스커피를 타서 건넸다. 손주놈 면회 오셨구나. 제가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몸 좀 녹이고 편히 앉아 계세요. 상냥하고 따뜻한 미소. 3개월 전에 얼음 같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초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진짜 강한 군인은 마음이 따뜻한 군인입니다. 그 문구는 지피의 새로운 근무 수칙이 되어 있었다. 같은 시각 박민준 이병은 휴가를 나와 할아버지의 집 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할아버지의 낡은 군복을 조심스럽게 닦으며
그가 직접 완성한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백마고지 전투 때 정말 포탄 파편이 헬멧을 뚫고 지나갔어요? 보고서 쓰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자부심만이 가득했다. 박창식 대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 육사단 역사관. 새롭게 단장한 특별 전시관 푸른 별의 심장 개관식이 열렸다. 전시관의 기획과 구성을 총괄한 것은 바로 강윤아 하사였다. 그녀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을 돌며 수십 명의 육사단 참전 용사들을 만났고 그들의 빛바랜 사진과 손때 묻은 유품 그리고 가슴 저린 증언들을 모아 이곳을 채웠다. 전시관 가장 중앙에는 박창식 대장의 낡은 야전 상의와 그가 평생 간직해 온 낡은 알루미늄 보온병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 하사가 직접 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야전 상의는 조국을 지킨 영웅의 갑옷이었고 이 보온병은 손자를 사랑한 할아버지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관식에는 김태환 소장을 비롯한 사단 전 지휘관과 신병들이 참석했다. 강윤아 하사는 떨리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신병들 앞에서 자신이 기획한 전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오만함이나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선배 전우에 대한 깊은 존경과 따뜻한 자부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환 소장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늙은 군인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다음 세대의 심장 속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타오를 뿐이었다. 육사단 역사관 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에는 부대의 새로운 제1행동 강령이 금빛 명패에 새겨져 그날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전하고 있었다.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과 선배 전우에 대한 무한한 예우. 이것이 청성의 심장이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